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시간 한번 좀 가져볼 예정인데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액트에 그때 이제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이제 이 소액주주, 참, 우리 한국의 소액주주라는 게 참 의미가 뭔가 좀 피해자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좀 단어로 많이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또 액트, 주주 행동 이제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고 계신데,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그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사례들,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뭐 저희의 바람이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시장이 지금도 좋으니까요. 좋은데 더 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이 주주환원, 소액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이 우리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지금 과거랑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어떤 좀 의미를 좀 가지게 될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윤태준 소장님 지금 또 나와 계신데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나저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개선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종종 뭐 제 의견을 밝힐 일이 있으면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좀 분위기가, 저도 뭐 요새 이제 주식시장도 너무 좋기도 한데, 신정부가 이제 또 출범을 했고, 가장 이슈가 이제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직 뭐 물론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요게 아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못 올랐던 그런 이 주식들마저도 이제 움직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뭔가 이제 달라지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일단 한번 좀 최근에 어쨌든 국내 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게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고 좀 보시나요? 네, 주가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어떻게 될지를 알면 제가 이렇게 소장으로 있지 않고 이미 은퇴해서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마치 처음 결혼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 있듯이 뭐 앞으로 적어도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동안은 장이 좋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다뤄볼 주제는 역시 방금도 말씀드린 상법 개정이거든요. 상법 개정의 핵심 사항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할 예정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주주 충실 의무를 신설을 하고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을 하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시키고요.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을 지금 1명인데 요거를 2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번에 담겨 있는데,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죠.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통과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한국 주식 역사상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액주주의 가치, 핵심은 다 저도 읽어봤지만 그겁니다. 소액주주 가치를 그냥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거죠. 힘을 세게 하자. 그래서 대주주가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익을 편취한다거나 소액주주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걸 못하게 법으로 막자라는 게 이제 취지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아직은 통과 전이긴 하지만, JP모건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총수의 부당한 이익을 좀 제한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또 외국계 이 투자은행에서도 낙관적인 지금 이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도 최근에 한국 주식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오늘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가져와 봤고요. 먼저 그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제 주주 충실 의무잖아요. 이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인데 이게 어쨌든 이게 바뀌게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주주 충실 의무의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주주들 간의 비례적 이익이 깨지는 상황을 이제 더 이상 법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사회에 내려지게 되면은 그러한 의사결정에 동의한 이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은 회장님이나 혹은 회장님 일가나 아니면 꼭 회장님 일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득을 주고 싶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머지 주주들이 원치 않거나 심지어는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좀 피해가 가는 의사결정도 많이 내려진 역사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네 그런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상법 개정이 되면 그게 들어가니까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이게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이제 피해를 봤을 때 이제 소송을 좀 걸 수가 있는 거죠, 소액주주분들이.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변화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전자주주총회 요건데, 사실 제가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것도 기억나요. 옛날에 포스코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총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전자주주통회가 도입되면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 소액주주의 힘이 그만큼 더 세지겠죠,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큰데요. 네. 전자주주총회라고 해서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면 전자적 방식으로 뭐 스트리밍이 되고 영상도 보고 자막도 보고 하면 당연히 주주들의 권리 참여가 쉬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자체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만, 지난번에 이사님을 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국의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정말 나쁘끄러운 수준으로 진행되는 주주총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전자주주총회가 물론 대형 상장사 위주로 뭐 먼저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만, 뭐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테니 그러면 중소형 상장사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소형 상장사들도 더 이상 주먹구구식 주주총회는 좀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한국의 주주총회가 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인터넷 강국인데 전자주주총회가 이게 의무화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즉시 시행보다 뭐 유예기간 1년을 준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된다면 상당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표를 내가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주총이 열리는데 제주도 사시면 사실 참석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뭐 물리적 거리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는데 너무나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액주주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어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독립이사로 이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파급력은 가장 떨어지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명칭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회이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은 학계나 업계에서 이미 제가 굉장히 어렸던 30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은 마치 좀 회사에서 임명한 이사인데 다만 상근을 안 하고 좀 밖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좀 회사랑 독립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회사의 경영을 잘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사를 뽑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도 물론 이제 중요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확실히 독립이사라는 게 좀 가져다주는 또 의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이게 사실 보면 한 사람한테 이제 소액주주가 원하는 쪽에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데, 요거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투표제 이게 의무화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뭐고, 요게 의무화되면 정말 소액주주의 파워가 더 세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중투표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화두로 부각되면서 아니 집중투표제가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유한 주식수 곱하기 뽑는 이사의 수 3명 해서 의결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회사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는 투표권이 300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0개의 투표권을 나는 정말 이 사람이 꼭 이사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에게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소액주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사 후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표를 모두 집중해서 몰아들이면 그분이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주행동 플랫폼 그 액트에도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모임들이 있잖아요, 주주. 네. 그럼 거기서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이제 안건이 이제 주주총회 안건이 발생했을 때 이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은 진짜 소액주주에 대해서 좀 정말 유리한 정책들을 좀 펼칠 것 같다. 그런 이사가 있으면 옛날에는 사실 힘을 모으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의 좀 힘이 좀 합치게 돼서 만약에 의견이 좀 일치해 버리면 이게 파워가 3배, 4배가 되는 거네요. 이사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창업 초기 때부터 저희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꼭 되어야 한다고 크게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신 많은 개인주주분들께서는 야 도대체 그 제도가 뭔데 너네는 왜 맨날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하냐, 속된 말로 너네 집중투표제 앵무새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런 제도가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게 되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내년에 이제 이 집중투표제를 이용을 해서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액트의 활동이, 그러니까 이 집중투표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액트의 좀 활동 반경도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또 상법 개정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건 이제 기존에도 자산총액 한 2조 원 이상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 1명은 이제 분리 선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2인 이상까지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입되면 더 정말 소액주주, 그러니까 대주주의 어떻게 보면 전횡을 더 막아버릴 수가 있는 제도가 되겠죠, 사실.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는 이제 또 다른 상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3% 룰이랑 너무 밀접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원래 회사에는 저희에게 익숙한 감사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이 회사 안에서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감사를 없애고 이사분들 중에 감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감사위원분들을 몇 분 뽑아서 그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감사의 역할도 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막고 이러려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현재 한국의 이사를 뽑는 제도는 과반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체는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무조건 이사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분이 51대 49로 쪼개져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수결 투표를 붙이다 보니 51표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이사 7명, 10명을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감사위원으로 되는 감사위원으로 되는 이사님은 따로 분리선출을 하자. 그리고 따로 분리선출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표 중에 일정 부분을 제한을 해서 회사랑 좀 독립적인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돕자라는 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었고요. 다만 이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해서 뽑힐 수 있는 이사가 현행 제도 안에서는 1명이었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단계적으로 2명, 3명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어제 이제 모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이 내용만 10분 이상을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감사위원이면서 사회이사이신 분들은 개별 주주들은 3% 이상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는 것이요. 회장님과 회장님 아들분과 회장님의 사모님과 따님이 각각 3%가 약간 안 되게 쪼개기시만 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5분이면 15% 가까이, 10분이면 30% 가까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꼼수가 가능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야 너네는 가족인데 어떻게 의결권 제한이 안 걸리니 너네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게 3%야 라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라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 같은데. 네. 특수관계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의 아예 그러니까 최대주주의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의결권을 이제 합친 거죠. 근데 그것까지 아예 다 원천봉쇄해버리겠다. 이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특수관계에 대한 의결권 제한까지 들어가 있으면 정말 소액주주의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소장님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물어보면서 좀 답을 얻어봤지만, 아니, 그 들을수록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파괴적인데, 근데 약간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좋고 상법 개정안이 이대로만 좀 추진이 된다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예전에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되려고 했던 게.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게 거부권 행사가 안 돼도 실제 그 이 상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되는 시기는 1년 후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포 즉시로 지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담고 있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지라 뭐 의견을 밝히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사실 현재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후보이신 시절에 이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좀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뵐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증시에 대한 관심은 좀 상당히 진심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받았고요.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 즉시 공표하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가장 본인이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이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신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장 대통령이 힘이 쓸 때가 결국 취임 1년 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 기왕의 주식 부양 지금 정책도 지금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뭐 1년 후에 하는 것보다 이제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아마 생각하셨고, 그거를 아마 하기 위해서 공포 즉시로 이거를 좀 개정하는 시행 시기를 좀 앞당겼다라고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바로 이게 시행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또 예전에도 한번 좀 걱정했던 게 1년 후에 하면 그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업들이 또 이거 혹시 꼼수 부리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럴 가능성 아예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지금 상법 개정 한번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것들 한번 설명을 한번 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국 시장이 항상 저도 좀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미국은 항상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제가 항상 좀 느꼈던 게, 아니 애플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성장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보시면은 애플은 성장이 적은데도 주가가 하염없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처음에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였죠? 애플의 주주 환원율은 100%가 넘더라고요. 정말 번 돈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주 환원만으로도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도, 물론 성장할 때는 인정을 받지만 결국 그 성장이 꺾였을 때,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굉장히 또 돈을 그래도 잘 벌거든요. 성장이 꺾였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성장이 둔화된 거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주환원이 약하니까 주가가 그냥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좀 좋을 때 팔고 또 안 좋을 때 슬금슬금 모아서 트레이딩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항상 이제 박스피라는 이제 오명을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2007년도에 코스피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일 코스피가 처음 2000 넘었을 때가 2007년도거든요. 그때 2100까지 갔다가 지금 작년에 지수가 240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진짜 20년 가까이 박스피라는 이제 오명을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상법 개정안 지금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처럼 정말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좀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지금 붙어서 그런지 정말 주식시장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때 지수가 2700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냥 2900까지 그냥 단숨에 급등한 형성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좀 놀라웠던 게 다른 업종보다 유독 그 증권주하고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 사실 지난 몇 년간은 완전 왕따 당하던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도 업종으로 좀 이제 변신을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저도 손함께 한번 좀 이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지주회사가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수혜주 아니냐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이 지주회사가 이렇게 주도주가,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주회사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계열회사를 결국엔 컨트롤하는 그룹의 컨트롤 네. 타워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배주주 회장님의 입김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 회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시면은 바로 첫 번째 단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죠. 회사다 보니 가장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많은 회사였고, 이번 상법 개정이 그런 상황을 정조준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에서 좀 지주회사가 자유로워지면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는데 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 한 종목에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릴까봐. 다만 야, 이거 지주사들이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은 작년부터 좀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대선을 거치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네, 제가 뭐 과감하게 투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뭐 올해 연말에 얼마까지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뒤, 5년 뒤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지주회사를 억누르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제 이번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들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야 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지주사가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할인율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뭐 많게는 60, 70%. 그런 이제 할인율이 앞으로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전해주셨고, 근데 이번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근데 조금 좀 아쉬운 거 중에 하나는 좀 그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주환원을 다 원하시는데 결국 배당 분리 과세, 요거는 지금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분리 과세도 추진하겠다는데 동의를 하신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게 좀 부자 감세 아니냐, 또 상속세 인하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세금까지 이게 다 같이 가면 전 주식시장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상법 개정만 되더라도 분명히 좋은 건 맞는데, 배당 분리 과세나 이런 상속세, 요게 좀 소장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좀 물론 좀 예측하기 좀 쉽지 않겠지만 요게 빠진 게 좀 그래도 좀 상법 개정의 이런 통과의 의미를 좀 퇴색시킨다, 아니랑 그거랑 별개로 상법 개정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요것도 결국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먼저 상법 개정과는 조금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캠페인 차원에서 그룹 내 분할합병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던 어떤 회사의 주주 행동을 거의 무료로 도와드렸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너무 힘들었어서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사실 않습니다만,
작년에 한창 그 회사가 시끄러웠을 때에 비해 지금 거의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뭐 잘해서 저랑 같이 좀 그 그룹의 구조 재편에 반대하셨던 주주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고요. 그냥 이제 산업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게 맞아떨어져서 물론 많이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속으로 조금 저에게 보람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시기에 그 기업이 그런 구조 재편이 단행이 되었다면 올해 이런 호재가 있었을 때 2.5배, 3배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게 되었을 때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밑바탕을 까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뭐 야채 이런 걸로 구성된 밥을 주는 것 같은 거라서 이렇게 꽁꽁 먹기 시작한다고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상법 개선안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말씀 주신 세제는 사실은 굉장히 아픈 사람에게로 치면은 약을 넣는 것처럼 사실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상속세는 사실은 사회적인 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문제가 해소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 문제를 주식시장 살리겠다라고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그에 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부분도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속세를 괜히 들쑤셔서 조금 논의가 지연이 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일단 이거라도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속세는 주식시장의 부활과 그리고 뭐 사회 공평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일단 당연히 다 이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다 이제 이루어지면 좋긴 한데, 상속세는 사실 이제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배당 분리과세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좀 단계적으로 좀 상속세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유도 되게 잘해 주신 게 결국엔 이제 이 세금을 좀 이렇게 뭐 줄여주는 부분은 단기 부양 효과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결국 더 근본적인 건 이제 건강식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니까 상법 개정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또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법 개정 정말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이러면 뭐 정말 저도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이 행복하긴 하거든요. 한데 정말 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때 상법 개정도 통과되고 나서 지난번에는 거부권까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던 걸로 저도 좀 기사를 통해 좀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좀 그런 얘기 하세요. 기업들이 저렇게 막 이제 그거잖아요. 소송이 남발되고 해치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상법 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식으로 되게 반발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거냐? 그럼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진짜 못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기업들이 잘하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이제 기업분들도 좀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기업들의 반발도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소장님 좀 의견 어떠세요? 이게 통과가 돼도 기업 경영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그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활동에 문제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문가분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회사에게 좋으면 주주에게도 좋고 회사에게 나쁘면 주주에게도 나빠지는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뭐 투자 의사결정 같은 겁니다. 회사가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벌면 그건 당연히 회사에도 좋고 주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번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선관주의 의무에 구속을 받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법 개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에 해당이 되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기업이 좀 어려워졌다든지 기업이 뭐 어디를 인수를 했는데 뭐 그 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잘 안 풀렸다. 이런 거는 전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활동의 범위가 되지 못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의사결정 두 가지를 더 내릴 수가 있는데 회사에는 딱히 부의 증대나 감소가 없지만 주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회사를 쪼개는 분할이라든지 회사 사업부를 다른 계열사랑 합병을 시키는 것이라든지라고 한다면 그냥 정확히 그 돈을 벌던 그 사업부를 A 회사에서 B 회사로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세 번째로 또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은 회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주에게만 더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드시더라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어떤 계열사를 키우고 상생해서 우리 회사도 잘 되면 이건 뭐 좋은 의사결정 아니냐 이런 얘기를 90년대까지만 해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계열사를 키워줘서 이득을 보신 건 사실 회장님과 회장님 가족분들 뿐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사 전체로서는 이익이 됐을지 몰라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친다라고 해서 이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경영활동은 전혀 주주 충실 의무랑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만 이번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랑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못 얻게 된 주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도대체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제 기업들의 뭐 이렇게 신문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업들이 뭐 이제 경영활동하기 너무 어렵다고 각종 소송 남발할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불만들을 되게 많이 그 제기를 했는데 윤태준 소장님의 이제 아까 이제 하셨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엔 그 경영활동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또 회사의 아까 말씀하신 투자 의사결정 이 부분은 또 이 상법 개정은 또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크게 뭐 상법 개정이 뭐 그게 진짜 방해를 한다거나 정말 뭐 성가시게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제가 들어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물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만 기업들의 이런 이제 어쨌든 그 반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소액주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주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액주주 그 행동 성공 사례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이제 한 2개 기업이 그 아미코젠하고 율초나 그 사례가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아미코젠도 주가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회복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 사례들 한번 그 소액주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그 결국 상법 개정이 되면서 더 소액주주들의 행동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요 사례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미코젠은 사실 저희 회사에게는 꽤 기념비적인 회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자분께서 정말 뭐 좋은 연구자이시고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이신 거와는 별개로 아무래도 경영에 대한 조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주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냐라는 불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미코젠 분들이 저희를 처음 찾아오셨던 거는 벌써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액트가 도와드려서 아미코젠이 잘 되신 것은 전혀 아니시고요. 주주 대표님이 굉장히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면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사를 한번 진입을 시켜보자라는 굉장히 강한 목표 하에 정말 매주 주주분들께 우리는 다음 주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런 목표하에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인 이사 진입을 노려보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주들을 리드하시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 하다가도 뭐 진정성도 보이고 누구보다도 회사에 대해서 좀
회사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고, 네, 뭐 이러다 보니 그분을 따르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결국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그분이 사내이사로 진입까지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주주운동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 제가 볼 때 그 주주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확실히 뭐 저희 같은 뭐 업체들이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직접 그 투자를 하신 주주분들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율촌화학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조금 놀랐었습니다. 잘 모르는 회사이기도 했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와 대립이 심해지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처음 시작은 미미한 이유였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IR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 쪽에서 묵묵부답을 하고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지게 거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 자존심이 상한 고액보유주주 분들께서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라고 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 율촌화학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번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회사 쪽에서 너네랑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해보고 하니 회사도 더 이상 이렇게 주주연대랑 나쁜 관계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너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너네가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IR 자료에 꾹꾹 눌러서 담겠다라고 해서 이번 IR 자료에서 주주연대가 좀 알려달라고 했었던 정보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얼추 80% 이상 알려줘서 이제 주주분들 중에서 상당수 분들은 이 정도면 됐다. 물론 뭐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100% 요구했는데 요것만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회사를 공격하거나 회사를 뭘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기간 거부를 해오던 회사가 마음을 열고 주주들한테 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서 좀 저희는 굉장히 좋은 주주운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두드리니까 열린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좀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그 윤태준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액트라는 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많은 주주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고, 또 물론 이제 액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까 또 사내이사 되신 분처럼 뭔가 정말 또 그분 또 희생하신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정말 희생하신 건데, 그런 분들의 도움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어쨌든 이제 소액주주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발생을 하면 지금은 잘 안 알려질 수도 있지만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기업도 이제 소액주주 진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그리고 율촌화학의 사례처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되게 원하시거든요. 아니 좀 정보 좀 달라. 아니 애널리스트한테는 많이 주는데 왜 소액주주한테 이렇게 정보가 차별화되냐, 이런 불만들을 또 되게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번 율촌화학 사례처럼 이런 이제 필요한 정보들도 결국 좀 어느 정도 얻어내셨고, 저도 아직도 보면 답답한 게,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좀 그 정보를 알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IR 페이지는 있어요. 근데 전자공시만 있어요. 그럴 거면 그게 왜 있는 거죠? 그냥 그럼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러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율촌화학의 사례를 계기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어쨌든 그 상법 개정안 뭐 통과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장님한테 또 한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한국형 주주 행동주의.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최근 뉴스입니다. 그 VIP 자산운용에서 롯데렌탈, 유삼전자에 대해서 또 강하게 이제 결국 넘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많진 않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이 되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내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이번 개정안을 이게 결국 통과가 되면 이 주주 행동주의, 뭐 이런 자산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더 큰 힘이 실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더 어떻게 좀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한국형 주주행동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주주행동주의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상법 개정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대형 상장사에게만 일단은 먼저 적용할 계획이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은 작은 기업들보다도 당장 내년 큰 기업들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개인 주주들은 굉장히 큰 회사에서는 뭐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표결에서 캐스팅 보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개인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뭐 100만 명에 가까우신 분들은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대형 상장사에서는 이제 개인 주주들이 활동을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전술의 일환으로 행동주의를 사용하시는 펀드들 중에서 과연 내년에 어떤 대형 상장사를 상대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이나 감사위원 선임을 시도해 보실 만한 기업이 그런 펀드가 있을지 사실 저 기대 섞인 마음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큰 기업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주주들도 뭐 좀 표를 보태는 상황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형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환경에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이, 아니 왜 이렇게 한국의 작은 상장사에는 개인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70~80%가 넘냐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분의 70%, 80% 이상이 개인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서는 사실은 개인 주주분들이 움직이시게 되면은 작게는 정관 개정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제도의 도입부터 크게는 사실은 이사 몇 명이 진입하는 것까지 큰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내년에 더욱더 우리 회사를 상대로 좀 한번 나도 뭐 감사라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이 많이 등장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그런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소액주주 발 주주행동주의가 좀 내년에는 좀 많이 그 화두가 될 것 같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중소형 상장사에 좀 제한이 될 것 같고,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과연 정말 대형 상장사를 상대로 그런 뜻있는 활동을 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지 좀 기대에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이제 대형 상장사는 지분이 아무래도 기관 투자들이 또 결집력이 있으니까 그런 뭐 행동주의 펀드나 그런 기관 투자들이 좀 중심이 돼서 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정말 개인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소액주주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한국형 주주행동주의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역할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 그 액트 플랫폼이 이런 이제 어쨌든 코스닥 중심의 소액주주 활동이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많아지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저는 역할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좀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미 사실 현재 수준으로도 뭐 주주총회를 준비를 하시고, 주주 대표님께서 표를 걷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뭐 관련 공시 같은 걸 도와드리고 하는 서비스는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자주총 도입과 관련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주총과 관련된 많은 것을 바꾸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예 전자주총 업체로 나서야 되나? 아니면 어떤 전자주총을 하겠다는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좀 내년까지 저희 서비스도 좀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주총이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거기서 사실 이게 의무화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정말 우리가 온라인 IR을 참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좀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처음 참여하시는 소액주주분들도 당연히 이걸 이제 참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어쨌든 이제 이 액트 또 윤태준 소장이 좀 경험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또 이제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죠. 개인과 이 기업 간에 그런 것들을 잘 그 전자주주 통해
총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연결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또 그것도 좋은 좀 의미 있는 이 행동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주주총회에 이제 도입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액트가 지금 좀 계획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감을 갖고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가가 사실 이거잖아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들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엔 지금 딱 보면 우리나라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EPS는 결국 이제 이익이 성장하면 당연히 EPS 올라가고 밑에 분모가 그거죠. 이제 주식수니까 이걸 깎아주거나 이제 거기다가 PER은 결국 저는 유동성이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 욕구를 만드는 게 이제 돈의 힘이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EPS를 올리는 건 거의 성장이었어요. 성장이고 주주환원은 사실 없었죠. 우리 한국엔 별로. 그리고 거기에 유동성,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유동성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주가가 이제 폭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주주환원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LG화학의 그때 물적 분할도 그 사건이 그때 당시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환원이 안 되고 주식시장은 다시 무너지는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제일 고질병이니까 EPS, PER 곱하기 PER이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의 대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EPS의 분모를 좀 줄이자. 환원을 좀 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달성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성장을 얘기하셨고 거기다 돈 풀겠다. 유동성.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도 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아마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 환원이란 마지막 이 마침표가 저는 왠지 찍힐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은 들거든요. 소장님은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사실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PER 쪽보다는 이제 EPS 쪽을 계속 공부를 했었던 사람인데 사실 한국 기업의 분자에 해당되는 어닝도 문제가 많죠. 사실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최근에 많이 연구하신 부분이 한국 기업 주주환원만 문제가 아니라 경영도 참 못한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당연히 어닝을 증가시키는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닝을 증가시키는 거, 사업을 잘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분모에 해당이 되는 주식수, 퍼쉐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업의 재무정책에 따라서 바로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 일단 뭐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부분부터 손을 대자가 저는 상법 개정안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기존에 없던 정말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근데 결국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마침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 상법 개정이 되도록 응원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다룰 만한 내용들은 좀 오늘 좀 다뤄봤는데, 그래도 좀 약간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액트라는 플랫폼 이제 지금 만드셔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 부분, 그러니까 액트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은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개인주주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거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너네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뭐 모여서 소통하실 수 있는 일단 뭐 게시판 같은 건 당연히 만들어져 있고요. 만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같은데 민원을 넣고 싶은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이런 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좀 너네가 써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저희 AI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조금 전문성을 더해서 작성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좀 언론 보도하고 싶은데 좀 기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아는 기자분들께 최대한 뿌려보도록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하고 싶은데 3%나 지분을 모아야 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 증빙 서류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발급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 가입만 하여서 간단하게 사인하시고 본인 신분증 사진만 찍으시면 나머지 서류들은 저희가 다 알아서 준비해 드립니다.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안을 하시거나 임시주총을 소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아예 주주총회에서 표를 모아 가시는 활동까지 저희 앱 안에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우리 소액주주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특히 소액주주분들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액트를 활용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액주주분들 한번 액트 플랫폼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은 이제 한번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은 좀 많이 전달은 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윤태준 소장님 정말 어쨌든 오늘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말 상법 개정이 정말 통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좀 상황인데, 정말 저도 이런 날이 좀 오기를 항상 기다렸거든요. 정말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그것이 옳고 그른 거랑 별개로 좀 추구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좀 한국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국민들의 여유 자금이 부동산에만 상당히 모여있는 이 구조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항상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장으로 돌렸을 때 가장 파급 효과가 큰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식시장이 반드시 정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 상당히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상법 개정한다고 기대만큼 주가가 바로 안 오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건강식이 마련된 첫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은 많이 병들어 있었지만 이런 건강식 계속 5년, 10년 먹다 보면 언젠가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좋아질 것이니 좀 인내심을 가지고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좀 이제 비유셨는데, 결국 이거 한다고 뭐 갑자기 주가 지수가 막 5천 가고 6천 가고 이런 거보다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한국 증시는 좀 그런 게 좀 되게 강했거든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해도 한국은 많이 오르면 좀 어느 정도 팔고, 막 이런 게 좀 맞는 시장 아니냐, 이런 좀 약간 이제 국장이라 그러죠. 흔히 국장이란 이제 국장은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건강식을 계속 우리가 먹게 되면 체질 개선이 돼서 진짜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 우리가 부럽지 않은 그런 좀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게 됐던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액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많은 또 뭐 이렇게 건의사항 있으면 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좀 저희가 또 최대한 또 반영해서 다음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윤태준 소장님 모시고 상법 개정의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윤태준 소장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